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말콤 그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시기를 티핑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인데 입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티핑 포인트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애터미 회원의 이 증가 속도가 지금 티핑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부터 최첨단 얘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입니다. 밥 먹고 있는 개를 발로 가득 찼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주인이고 뭐고 사정없이 물어버려요. 동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밥 먹고 있는 개를 발로 찼더니 개가 봐. 이게 주인이 어떤 놈이야 이거. 생각하는 반응, 자극을 주면 반응이 금방 나오지 그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반응을 해요. 즉각 반응을. 인간도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자극을 주면 바로 욕이 튀어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그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자빠져 자.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생각을 해. 내가 여기서 자빠져 자는 게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많은 현자들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 그 공간 속에서 누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르신 뒤통수를 툭 쳤어. 그러면 즉각 뒤를 돌아봐요. 어떤 놈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새끼 죽겠불라. 이런 사람도 있고. 반응이 구구각각이야.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있다. 자, 내일 모레 대학 시험 볼 놈이 여자 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죽겠어. 그게 자극이에요. 자극. 거기에 즉각 반응한다면 이놈 대학 시험 보면 떨어져. 거기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행복이 결정된다. 자,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첨부 능력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한 위치로 격상시킨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더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자신이 가진 독특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위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히틀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자극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 자유예요. 그렇죠? 내 자유. 소위 지 마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지 마음의 법칙.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보면은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표가 간절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에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유대인 학살 집단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하다가 니체의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나치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건 내가 그 나치의 행패에, 나치의 만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요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럼 옛날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한지, 장기 두면 초나라 한나라 있잖아요. 이게 초한지, 이때 얘기예요. 진시황이라는 저 황제는 기억하시죠? 예, 진시황 앞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전개됩니다. 춘추시대 300년, 전국시대 500년인데 200년에서 도합 500년인데 그 기간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전쟁, 자고 나면 전쟁. 그래서 요 춘추 전국시대 500년 동안 서로 제후국들이 다투다가 그 중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한 게 그때 초대 황제가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러니까 500년간 투쟁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몇 년 만에 망했냐 하면 15년 만에 망했어. 15년 만에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이제 그 천하의 패권 자리를 놓고 항우라는 인물, 항우 기억나시죠? 옆발상 기계세 항우 장군, 항우 장수. 항우라는 인물과 유방이라는 인물이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그게 초한제예요. 항우는 초나라고 유방은 한나라예요. 둘이 다퉈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인공들입니다. 항우, 유방, 장량, 이쪽에 소하, 한신, 조참, 범징이라는 요 인물들이 어울려서 초한지라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항우는 유방의 적수가 아니었어요. 유방은 그 이름도 없는, 지금 같으면 동네 이장이에요. 이장. 이장이고 항우는 초나라 대대로 귀족 집안에다가 장수 집안이고 굉장한 집안이에요. 가문이. 그래서 항우는 역발상 기계에서 산을 뽑아버리고 그 기계가 세상을 덮을 만큼한 영웅호걸이었어요. 유방은 한나라를 만든 한 고조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불명확해. 그 정도로 촌뜨기야. 그리고 약간 2%가 부족한 인간이야 이거. 항우는 2%가 남는 인간이고 유방은 2%가 부족한 인간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2%가 부족한 유방이 이겼어요. 2%가 남는 항우가 졌다고요. 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냐? 자결했어. 자결했다고. 자살했어요. 져가지고 어떻게 2% 부족한 유방이 이겼을까? 항우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똑똑한 것만 알았지 남 똑똑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혼자 했고 참모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유방은 자기가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고 참모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반팽이가 성공한다는 게 2% 부족한 사람이 성공해요. 2% 남은 사람은 저 혼자 똑똑해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말아. 왜냐하면은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못난 갑파치 3명이 제갈량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집단지성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2%가 부족해가지고 이 기라성 같은 참모들의 말을 들었어요. 장량, 소하, 한신, 조천 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 범증은 바로 항우의 책사인데, 항우의 참모인데 이 세 사람을 합해 놓은 것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말을 듣지를 않아 항우가. 왜? 자기가 또 똑똑하거든 자기가. 그래가지고 결국 패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신에 대한 얘기예요. 주나라 제후국 중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진나라에 망했거든. 근데 한신은 한나라의 공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의 왕족이요. 오늘날 우리 개념 왕족. 왕족인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족, 그 나라 망해버린 왕족 그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한신도 거지가 돼가지고 밥을 빌어먹고 살았어요. 어디서 빌어먹었냐 하면은 극빈해요. 남창 정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 말은 오늘날 같으면은 이장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 근데 이장 마누라가 밥을 안 줘. 밥을 안 줘서 정장하고 절교하고 나간 사건입니다. 여기 그것이 지금 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표모 반신. 사기 기록에 의하면 한신이 굶으면서 한신이 살던 그 지역이 회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강이 있죠. 양자강과 이
이 황하강 중간에 회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중국의 3대 강이죠. 그 강가에 살았어요. 거기서 굶으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빨래하는 여러 명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빨래하는 안악 중에 한 사람이 왕족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도시락을 줍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십수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모라는 말은 빨래하는 안악 그 말이에요. 빨래하는 안악. 반신은 밥반자니까 이 한신입니다. 빨래하는 안악이 한신에게 밥을 주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사자성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는 것이 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밥을 얻어먹여서 한신이 얘기했어요. 내가 언젠가 잘 때면 은혜를 갚아주겠어. 그러니까 이 빨래하는 안악이 화를 내는 거야.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요. 왕족이 굶고 있어서 준 것이요. 요게 시의 제목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되고 초나라 왕이 됩니다. 왕 때 불러서 밥 한 그릇 준 것 가지고 천금을 줬어요. 천금. 그러니까 그때 천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금천근이라고 보면 돼요. 밥 한 그릇. 여러분 누구 밥 굶고 있으면 밥 한 그릇 주세요. 다음에 1,000만 원 줄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표모, 반신 이게 나왔고 회음, 표모. 회음에 사는 빨래하는 안악이라는 요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표모, 진식. 빨래하는 안악이 한신에게 밥을 주다. 그런 말이에요. 표모, 걸식, 일반 천금. 밥 한 그릇 주고 천금을 얻었다. 그 얘기에 지금 이런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사건. 빨래하는 안악이 아무 대가도 없이 한신에게 밥을 줬다. 이 사건이 고래로 저명한 학자들과 시인들이 전부 시를 펴놨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읊었냐면 우리 정몽주 선생 해놨죠. 빨래하던 안악의 높은 인품을 내가 흠모했는데 길이 옛무덤을 지나다 보니 마음이 아팠네. 왕손의 보답을 받지 않았다 말하지 마소. 천고의 꽃다운 이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고대 선조들 대학자들은 전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왜? 사기를 읽었거든. 그러면서 한신 같은 영웅에게 밥 한 그릇을 줬다는 게 이런 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려 말에 대학자였던 이재현 선생은 또 읊어놨어요. 가난한 선비 돕는 의리가 중한 것이지 밥 한 그릇으로 어찌 천금을 받았으랴. 고향에 돌아와 남창 정장을 책망하다니 아까 밥 안 준 이장 책망하다니 왕손도 표모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표모라는 말 뜻을 모르면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녀자가 오히려 영웅을 알아차려 한 번 보고 공공함을 이루하였거늘 스스로 발톱과 이빨을 적국에 내주다니 황황한 일 없이 눈동자만 겹친 것인가. 요 뜻은 좀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발톱과 이빨을 적국에 주다 이게 뭐냐면은 호랑이 이빨과 이 악어 이빨과 이 호랑이 발톱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신이에요. 한신을 몰라보고 맨 처음에 한신이 항우 밑에 갔는데 항우는 지 똑똑한 것만 알았지 한신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신이 유방해로 가버려요. 스스로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망하냐면 한신한테 망하는 거예요. 항우는 항우입니다. 일 없이 눈동자만 겹친 것인가. 옛날에 영웅 호걸들은 역사책에 묘사되기를 눈동자가 2개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항우도 눈동자가 2개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항우는 사팔뚝인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묘사한 것은 영웅 호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리고 세상의 다른 측면을 본다. 그게 눈동자가 2개다. 그러니까 항우는 눈동자가 2개였다고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사람도 몰라봤다. 그 시예요 지금. 요건 지금 유장경이라는 당나라 시인인데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옛날 현명한 사람이 밥 한 끼를 바랬는데 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이죠. 그 일이 벌써 1000년이나 지났네. 오래된 그 무덤을 나무꾼은 알지만 전 조정에는 초나라 물만이 흐르네. 물가에 개구리밥은 나그네가 제수로 올리고 산속의 나무에서는 두견새슬 피우네. 봄풀은 끝없이 푸르렀는데 왕손이 옛적에 여기서 논이었다네. 한신을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도연명이 읊은 거죠. 굶주림이 닥쳐 나를 몰아내니 끝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걷고 걸어 이 마을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말을 더듬는다.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죠. 밥 이러겠죠. 더듬는다. 주인은 내 뜻을 알아차려.
배고프다는 걸 알죠? 음식을 내어주니 어찌 헛되이 왔는가. 이야기로 어울려 해저물력이 되어 술잔이 돌아오면 즉시로 마셔버린다. 배고픈 놈한테 술잔 주니까 기가 막히겠죠. 새로이 안 사람이 권해주니 마음이 기뻐 말을 읊어내어 마침내 시를 지었도다. 여기 나오죠. 표모 같은 자네의 은혜에 고마우나 나 한신 같은 인재 아니어서 부끄럽도다. 마음속에 간직할 뿐 감사할 길 없으니 저석에서나 보답하여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모나 한신을 모르면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과하지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신이 그렇게 거렁뱅이로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한 공부를 해서 병서를 읽어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니까 백정놈이, 그러니까 그 시중에 건달이 한신 보고 너는 이마 그렇게 덩치도 크고 칼만 차고 다니는데 왕손이라고 까불고 있는데 거렁뱅이 아니냐. 너는 그렇게 거품만 잡지 용기가 없다. 네가 용기가 있으면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용기가 없으면 내 바지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이건 보통 사나이라면 이거 보라를 잡아 느릿대로 그러지 보통 모욕이 아니죠. 근데 바지 가랭이로 기어가라. 이게 과하지옥이에요. 바지 가랭이 밑으로 기어간 치욕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신을 사타구니 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이 중국에 있는 그림인데 한신이 기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손이고 지금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중 잡배가 그것도 백정놈이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대원수입니다. 파초 대원수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만약에 자 여기서 한신이 찔러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건달하고 싸움하는 건달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자제한 거예요. 자, 황강한 쓸데없이 눈동자만 두 개인가 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제 진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복정을 해가지고 진승과 오강이라는 두 사람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자 각지에서 영호걸들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방과 항우예요. 근데 이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안 됐어요. 이건 아주 촌뜨기에다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먼저 진나라 수도를 점령해버린 건 유방이에요. 유방이 점령해버렸어요. 나중에 항우가 와가지고 유방을 때려 죽이려고 아까 범증이라는 인물이 유방이 촌뜨기처럼 보이지만 저놈이 보통 인물이 아니니 지금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란 말이야. 그런데 항우는 유방을 촌뜨기 중에 촌뜨기로 봤지 인물이라고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책사인 범증은 뭐라고 봤냐면 저놈이 지금 촌뜨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저놈이 진짜 촌뜨기라면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진짜 촌뜨기는 잘난 체 하는데 저놈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촌뜨기 노릇을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항우에게 유방을 당장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홍문이라는 곳에 잔치를 베풀어서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번케라는 놈이 계속 막아서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죽일 수가 있었는데 항우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 왜냐하면 저런 촌뜨기를 천하 호걸인 내가 죽이면 항우는 졸장부라고 욕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 영웅 호걸이고 유방은 촌뜨기인데 나 같은 영웅 호걸이 촌뜨기를 죽인다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게 천하가. 그런 촌뜨기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 한신이 짱 하고 등장합니다. 드디어 한신은 유방으로 갈까 항우로 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항우한테 가지. 항우의 삼촌한테 항량이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삼촌 밑에 항우가 있었으니까. 항량이라는 사람도 한신을 몰라봐.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줬는데도 아주 촌뜨기로 봐. 그런데 항량이 죽어버리고 항우 밑에 갔는데 항우도 몰라봐. 항우도 당신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 야, 이 촌놈이 이게. 그런데 누가 한신을 알아봤냐 하면은 아까 범증이 알아봤어요. 범증. 이거 이 보통 놈이 아니네. 항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놈을 저놈을 귀하게 아주 높이 쓰든지 안 그러면 지금 죽이세요. 지금 죽이세요. 그 이등병도 안 되는 놈이야. 이등병도 안 되는 놈인데 이놈을 굉장히 높이 쓰든지 안 그러면 죽이세요. 이놈이 만약에 유방한테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항우는 저만 똑똑해가지고 저 이등병 척에 무슨 안 죽겠어요. 안 죽겠어. 그런데 항우가 유방을 한쪽 저쪽 한중이라는 시골에다 몰아 넣어놓고 자기 부하들 보고 지키라 그러고 유방의 1급 참모인 장량을 자기 밑으로 끌어다가 나를 보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유방은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장량은 기꺼이 항우를 보좌하면서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은 한나라 대장군 대원수감을 찾고 있었어. 왜냐하면 한나라에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많지만은 그 장수들을 지휘할 장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대원수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등병 같은 한신을 장량이 보고 이거 대원수감이네. 그렇게 생각해. 대원수. 그래서 대원수감이라는 심표를 줘가지고 유방한테로 탈수시킵니다. 탈수시켜. 그런데 범증이 이 큰일 났거든. 도망갔거든.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항우는 우습게 생각하고 안 죽이고 쓰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이놈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범증이 한신을 죽이러 쫓아가지만 장량의 지혜로 살아납니다. 한신은 장량이 써준 대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숨겨요. 유방한테 갔는데 유방도 역시 2% 부족하거든. 2% 부족하니까 한신을 몰라. 한신을 모르는데 그 밑에 소하라는 참모가 있습니다. 소하가 한신을 알아봅니다. 아, 이 대원수감이네. 그래서 자꾸 밑에서 건의를 하니까 뭘 시켰냐면 창고지기 소대장을 시켰어요. 창고지기 소대장. 그러니까 한신이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는데 소하라는 승상, 지금 같은 총리인데 총리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유방이 낙심천만이야. 군사들 다 도망가고 이제 총리까지 도망갔으니 나는 어떡하나. 한참 후에 소하가 나타났어요. 당신 뭐하러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한신을 잡으러 갔다 왔다. 이게 한신을 그 중위를 잡으러 갔다 왔다. 이게 아니 다른 장수들이 도망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촌띠가 도망갔는데 왜 잡으러 가느냐 그랬더니 유방에게 소하가 하는 소리가 다른 장수들 저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은 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 구할 수 없다. 만약에 왕께서 한나라 왕으로 족하다면 나하고 조참이 있으니까 되지만은 천하의 황제가 되고 싶다면 요놈을 쓰세요 그랬어요. 요놈을 쓰세요. 그놈이 그렇게 유명하냐? 그렇게 유능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요놈을 육군 중위를 장군으로 진급시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소하가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겨우 장군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뭘로? 대원수로 진급시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군 중위를 대원수로 진급시키라 이게. 대원수로. 그러니까 당장 데려오라고 말이에요. 그럼 대원수로 내가 진급시킬 테니까. 유방한 말을 듣지요. 그러니까 다시 소하가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어떻게 대원수를 진급시키는데 애기들한테 계급장 달아주지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당장 지금 가서 3개월간 목욕 재개하고 대원수 진급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유방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겠다고 꼭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전군이 집합 한가운데 대원수 진급식을 합니다.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자기가 대원수감이라고 폼을 잡고 오니까 어떤 중이 새끼가 앉아있거든. 저거 대원수 자리에. 그게 파초 대원수 한신입니다. 한신이 대원수가 된 다음에 불과 4개월 만에 천하를 휩쓸어버려. 그만큼 탁월한 장수였는데 누가 뺏겠습니까? 항우가 뺏겠죠. 이게 항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어요? 패왕별이. 항우가 예지중지했던 우민이라는 여자입니다. 결국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전투 해화 전투에서 장막 속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항우도 결국 오강이라는 강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자결을 하고 이 오추마 아주 시커멓게 생겼죠. 뭡니까? 대추처럼 검은 이 오추마도 강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항우의 일대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한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한신. 이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안 것은 유방도 아니고 항우도 아니에요. 그 밑에 책사들이 이 사람을 알았는데 항우는 말을 듣지 않았고 왜? 지가 똑똑하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야. 유방은 자기가 2%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고조가 되는 겁니다. 유비의 삼고초려요. 유비의 삼고초려는 아시죠? 유비가 조조 밑에서 계속 비실거리고 있다가 왜 비실거리는지를 모르겠어. 자기 밑에 관우도 있고 창비도 있고 조자룡도 있고 이런 아주 범 같은 장수들이 있는데 어째서 나는 비실거리냐 이거야. 그런데 수경 선생 사마이라는 사람이 당신 밑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사람이 없다. 아니 내가 왜 사람이 없냐 이거야. 이런 송건 미축 간원 같은 책사들이 있고 이런 장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마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장수들을 부릴 장수가 없다 이거야. 당신 밑에는. 그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제갈량과 방통 봉추 선생을 추천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를 안 가르쳐줘. 그래서 결국 서사라는 사람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요, 제갈량은 백면서생이고 26살이었어요. 26살. 그리고 유비는 황손입니다. 한나라 황손이에요. 유씨잖아요. 황손이고 46살이에요. 46살의 황손이고 총나라 왕이에요. 그리고 제갈량은 26세의 젊은 백면소생에 불과해. 그런데 요 사람을 찾으러, 요 사람을 모시려고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3번을 갔어요. 첫 번째 가니까 없어.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간 것은 겨울에 갔어요. 한겨울에 갔는데 우리가 제갈량이 집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갔는데 오니까 또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겠어요. 그 성질급한 장비가 요 자식을 불에다 확 그냥 이놈의 집을 불사질러 버리니까 내가 오랏줄을 묶어가지고 오겠다고 참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가가지고 제갈량이 오케이 합니다. 이때 제갈량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천하 3분지계. 천하를 3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면 내가 돕고 동의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저쪽 지금 북경 지역이죠. 중원 쪽은 조조가 세력을 넓히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방법이 없다. 이쪽에 강동 지역, 다시 말하면 양자강 유역은 손건이 대대로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임자가 없는 땅은 서촉, 지금은 사천성 지역이다. 그래서 천하를 3분해서 차지하고 나서 중원으로 진출해서 천하를 통일하면 된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오케이 해가지고 제갈량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장기를 두는 건데요. 유비가 26살 먹은 제갈량을 왜 3번이나 찾아갔을까? 그 다음에 제갈량은 왜 유비가 황손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가고 3번째 만나줬을까 하는 문제예요. 예? 두 사람의 단수는 장비나 간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유비는 제갈량에게 힘을 수리해주지 않으면,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관우나 장비나 조자룡이나 황충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장수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26살 먹은 놈이 어떻게 그걸 다루겠어요? 권위가 서야지. 그래서 유비는 3번이나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갈량에게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제갈량도 그걸 아니까 3번이나 피한 거예요. 나에게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저 범 같은 장수들을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기를 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한신이 내 가랭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라고 한 그놈하고 시중에서 싸움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참지 않았으면 파초 대원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는 진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진나라 법은 굉장히 엄해서 아마 잡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참은 거예요.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가서 그 추운데 달달 몇 시간씩 떨고 서 있지 않으면은 유비는 조조 밑에서 그냥 이름 없는 장수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걸 참았어요. 참고서 결국 대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장비와 간우가 아이 자기 형님 유비가 자기들은 안 챙기고 굴러온 돌을 계속 챙겨. 제갈량만 계속 제갈량하고만 얘기하고 천하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고 제갈량을 편애하니까 두 놈이 불평을 했어. 그러니까 유비가 한 말입니다. 삼국지에 실렸어요. 삼국지 소설 말고 정사인 삼국지에 이런 말이 실려있어요. 내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너희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간우와 장비가 불평을 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어지교란 말이 나옵니다. 아주
서로 도와주고 밀접한 관계, 물고기가 물을 얻은 관계.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수어지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 그렇게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 월천태 월천남 되기는 힘들어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게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극이 있으면은 아까 한신에게 내 밑으로 끼어 들어가라. 이게 자극이에요.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라. 하는 게 자극인데 즉각 반응한 이 공간이 없이 즉각 반응했으면 찔러 죽였을 거예요. 찔러 죽여요. 그런데 한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으냐.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한참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봤다. 그렇게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놈을 찔러 죽여? 내가 기어 들어가? 생각하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기어 들어갔어. 참은 거예요. 자기를 셀프 컨트롤을 한 거예요. 유비도 마찬가지예요. 유비도 젊은 제갈량을 만나러 갔는데 사라졌어. 이때 버럭 화를 내고 관우한테 그 자식 잡아서 이 초같이 불사질러 버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와라 했으면 유비라는 인물은 없어요. 그 참았어요. 참고 결국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갈량이 드디어 이런 인물 같으면 내가 돕겠다 해서 천하 삼분지계를 말하고 어디 성을 점령해서 거기에 인덕으로 다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삼국지라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한신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장사다. 그가 나를 욕보였을 때 이렇게 끼어가라고 했을 때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죽일 수 있죠. 비록 내가 그를 죽인다 한들 이름을 얻을 길이 없어. 다시 말하면 천하의 호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정 잡배하고 싸우다 죽었는데 무슨 이름이 남겠어요? 그 치욕을 참음으로써 오늘 내가 공을 이루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한신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참았다는 거야. 참았기 때문에 초나라 왕이 되고 화초 대원수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근데 참지 않았으면 나는 시중 잡배와 싸운 또 하나의 시중 잡배밖에 더 되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요놈이 백정인데 요놈을 불러가지고 순찰대장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워낙 좋고 저놈이 나에게 그 모욕을 줬는데 내가 참아서 이 지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은혜를 순찰대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표모를 불러서 표모에게는 천금을 주고 아까 정장 있죠. 정장. 밥 주다가 그만둔 놈. 그놈은 불러서 백금을 줍니다. 그래서 크게 질책을 했어요. 선을 베풀려면 끝까지 베풀어라. 그리고 그 표모는 죽었을 때 엄청난 아주 제우순으로 장사를 지내주고 모든 사람 그래서 그 표모 묘를 지나가면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시를 쓴 겁니다. 표모의 선행에 대해서 배고픈 한신에게 배고픈 영웅에게 밥을 줬다는 거예요. 밥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면 덕을. 그러니까 요게 유비와 제갈량을 우리가 장기를 어떻게 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빅터 이 프랭클 박사. 요 분이 바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아버지, 어머니, 형, 자기 부인까지 끌려가서 전부 가스실에서 죽은 분이고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았습니다. 원래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였고 비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후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에서 이 경험을 글로 남겨두면 후일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의식, 그 의미,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발견했어요. 의미를 발견해가지고 나는 살아나가서 빈 의과대학에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시중에 지금 우리 시중에 베스트셀러 되어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인간의 의미 탐구예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알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살아날 수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하나에 하루에 배급되는 물이 한 컵이랍니다. 하루에. 한 컵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 컵 가지고 세수도 하고 세면도 하고 먹기도 하고 면도도 하고 다 했어. 하루에 한 컵 가지고 해보실래요? 세수하고 세면도 하고 한 컵 먹기도 하고 면도도 하고. 왜? 얼굴이 시커멓거나 마른 놈은 즉각 죽여버리니까 살아나야 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고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고 항상 웃고. 왜?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치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다. 그 자유는 나치도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자유다. 이분의 명언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으나 한 가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거. 애티튜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당신 태도에 달려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당신 태도다. 그것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은 맨 마지막 자유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내 자유야. 애텀이라는 객관적 도구가 있고 이런 도구가 있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자기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또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우슈비츠 환경에 내가 적응해야 돼. 내가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사람은 미국 심리학던 이 책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해줄 수 없다. 내가 정해야 돼. 나는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자기밖에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 또 나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저것을 보고 살아남았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 분명히 정신과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인간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나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 방법의 하나죠. 의미치료라는 게 있어요. 의미치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즉 스트레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줬더니 그게 낫더라는 거예요. 전부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봤더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우리가 강의하면서 반팽이가 성공한다. 그건 진짜 반팽이가 아니고 2%만 부족하면 성공해요. 근데 2%가 넘치면요 성공 못해요. 아까 항우가 돼버려요.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말을 듣질 않아. 누구 말을? 스폰서 말도 안 듣고 파트너 말도 안 듣고 그래 저게 말이야. 그런 사람 반드시 얼마 후에 보면 없어져 버렸어. 없어요. 이런 반팽이들하고는 내가 사업 못하겠다 이게. 근데 나중에 그 반팽이가 5천대기 돼 있어. 그러면 나가고 없고 어디로. 똑똑한 놈 나가고 없고. 그래서 이 독선적인 사람들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은 결코 성공 못해요. 왜?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이 망하는 단계 5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오만이에요. 오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오만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건 대체 않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 이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 왜 이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알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의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거에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 말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유식한 바보야말로 무식한 바보보다 더욱 바보다. 그러니까 통상 자기가 2%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식해. 근데 그 바보야 그거.
물으면 잠깐 동안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그렇죠? 이건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덕경에는 더 심한 말이 있어. 지부지상 부지지병.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더 배울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더 깨닫는다. 그렇게 깨달을수록 더욱.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저런 말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뉴턴.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실제로 세상 전 지식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에 불과해요. 그래서 파트너, 스폰서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바보다. 미국에서 실제로 또 경영학자가 실험을 했더라고. 임상 실험을 했어요. 바보는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바보는 나무 말을 듣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바보가 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태도를 가져 점점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파트너들을 우습게 보고 튀어나간 놈이 그놈이 바보야. 그놈이 진짜 바보야. 진짜 바보. 진짜 바보라고. 그러니까 항우처럼 자기 똑똑한 것만 알았지 다른 사람 똑똑한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우처럼 결국 나중에 자살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이 진실로 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거예요. 자, 경청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102% 똑똑한 항우는 범징이라는 사람의 책사에 참 탁월한 책사인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범징이 가면서 화가 나서 등창나서 범징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저런 소인배하고 내가 일을 하다니 하고. 그런데 리더십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통하고 있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자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자, 이대로 해보세요.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진짜 바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탈무드.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에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다. 우리가 그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는 손자 손녀가 있거든.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이면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옛날에는 돈 내고 하라고 그랬죠. 돈 내고 손자 손녀 자랑하라고. 지금은 또 안 그런데요. 지금은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 얘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지무지하게 재밌지만은 듣는 사람은 이게 아무 흥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흥미가.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 얘기하지 말고 사업자 얘기하지 말고 고객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고객 얘기를 들어주면 나중에 입이 아프면 말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사라고 그랬죠? 그렇게 나와 이제. 한참 자기 얘기하다가 아무 관심이 없다가 미안하거든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토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주 동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무 관심을 끌기에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만든다고 계속 그놈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앨런 G. 레프리라고 하는 P&G, 프록터 앤 갬블 CEO가 한 말입니다. 이 양반의 원칙은 3분의 2 원칙이에요. 3분의 2 원칙이라는 게 자기 사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자기는 3분의 1만 말하고 3분의 1을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유방은 들었습니다.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난 너보다 똑똑해.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그러면 저놈이 잘났어. 원수가 돼요. 원수.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줘라. 이건 진리입니다. 이제 자제력입니다. 바로 이 자제력.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어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고객이 나에게 극단적으로 몰상식한 행동을 하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즉각 반응하고 싶죠. 당신한테 안 팔아도 나 먹고 살아. 그러고 가버리면 그 고객 잃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저놈이 나를 무시해. 근데 제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나를 다단계 사업자라고 나를 무시해? 무시 안 해요. 존경합니까? 절대로 존경도 안 해요. 그럼 뭡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지금의 다단계 사업자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였고. 근데 그 얘기해봐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는 게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온 우리 여사장님들 얼굴 보고 이렇게 계속 찍어 바르고 옷 말고 마음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렇게 보고 했을 건데 관심 있어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관심이 있냐고 도대체.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다단계 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심 없다니까. 그러면 뭘 하면 돼요? 나는 팔아서 돈 벌면 돼. 거기다 대고 내가 성질 낼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아무 관심 없어. 나나 당신이나 서로 아무 관심 없다. 그러니 욕을 하건 말건 왜? 그 사람은 지금 심한 말을 한다는 게 집에서 남편하고 싸웠거나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하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한다면 나는 개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는 즉각 반응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견인불발입니다. 견인불발이라는 게 굳게 참아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구설견자지요. 참을인자, 안일불자, 발음 뽑을 발자래요. 뽑을 발자. 그러니까 굳게 참고 견뎌서 참아서 내가 뽑히지 않는다. 이게 견인불발이. 이게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감성지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견인지종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뎌서 끝까지 간다. 네버 기브업이죠. 그리고 초지일관 마찬가지 뜻이에요. 자, 소동파란 시인의 조조론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안에 견인불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쓰입니다. 여기서 한신의 과하지요. 사타구니 밑으로 가쟁이 밑으로 기어들어간 걸 참고 유비 같은 황손이 26살에 백면서생을 3번이나 찾아가서 추위했던 거. 이게 참은 거예요. 견인불발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너무도 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을 참지 못한다면 그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참은 거예요. 내가 3년 뒤에 월천댁, 이천댁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요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욕 안 먹고 너 같은 놈 없어도 나 굶어 죽지 않아. 그렇게 가면은 그게 실현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견인불발입니다. 자, 우독할게. 닭 잡는데 속칼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견문발금. 모기 보고 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객을 만났을 때에 화나게 하는 것은 목이나 파리가 웽웽거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칼을 빼서 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너무 크게 대응하지 말라. 그 고객이 당장 앞에서 나를 성질나게 신경질나게 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도할게. 닭 잡는데 속칼 휘두르지 말고 견문발금. 모기 보고 칼 빼지 말라. 노승발금. 이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성질나니까 칼로 죽여야 되겠다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작은 일을 참아라. 소불인즉 난대모. 논어회가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예요. 자, 논어에 나옵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꾸밀 수 없다. 근데 어디가 나오냐면 그 앞에 딱 다른 말이 나와요. 교가 난다 그랬어요. 말을 교상하게 한 놈 치고, 다시 말하면 말 많은 놈 치고 덕이 있는 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청 써주고 말 듣고 떠들지 마라. 들어라.
자, 여기서 바로 소불인증 난대모입니다. 과하지옥, 삼고초려, 우도할개 이런 것들이 가랭이 밑으로 끼어들어가는 거 굉장히 수모스럽지만은 내가 천하를 지금 평정하려고 하는 그 꿈에 비하면 사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일을 참아서 결국 한시는 파초대원수가 됐고 제나라 왕, 초나라 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고초려, 고진감래 이것은 뭡니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러니까 저 격언이 있다는 것은 단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땀이 필요하다는 걸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게 감성 지능입니다. 이 감성 지능이 사회적 성공의 80%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IQ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IQ가 저 말이 한국말이야 영어야 저거. 이것이 한국말인 줄만 아시는 분은 충분한 IQ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일본말인지 몽고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나 그런 분은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성공을 결정하는 80%의 인자는 자제력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작은 수모를 참고 큰 뜻을 이룬다. 자, 우리 나로처럼 빈곤에서 탈출은요 걸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로처럼 땅을 박차고 하늘로 튀어 올라가야 돼요. 비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모두 3년 뒤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